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임무는 신약 개발을 AI로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뭐 많이들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걸로 해서 어, 미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제 이 섹스 디퍼런스 그걸 어떻게 AI로 구현을 해 나가느냐 하는 숙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찰했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 많은 돈과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 쪽 기업으로서는 동아제약, 유한양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 안 한다라는 게 기본 바탕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매번 직원들도 바꾸고 그 이유가 너무나도 투자 비용이 막대한데 실패하면은 동아제약이 한 날아가는 건데 어떻게 투자하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 어떻게 우리 어, 중진국, 선진국 도입 입부에 있는 나라들이 극복할 거냐 하는 데서는 AI가 굉장히 유용할 거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AI라는 건 결국 우리가 넣은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 도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AI의 아주 적정한 그런 데이터를 방대하게 확립하는 게 필요하고 이 빅데이터의 확립 여부가 곧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다. AI로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신약의 타겟하고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약물 후보가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분자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타겟 단백질일 경우가 많은데 그 타겟과 라이간드, 즉 약의 후보 물질 옵니다. 그것이 같이 얼마나 정교하게 붙을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약효가 바뀌겠죠. 그래서 효능 예측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양대축이 하나는 효과를 잘 구현하느냐 약물이 또 하나는 독성 작용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을 AI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부분이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신약 개발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섹스 디퍼런스, 성차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계속 논의하다시피 건강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고요. 그런데 많은 앞선 연구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연구돼 왔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잦은 부작용과 또 약효가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여성이 약을 복용할 때 약물에 따라서는 약물 배출이 바뀌어서 생기는 부작용 또는 약효의 구현이 부족한 부분 등이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이 어, 약물 섭취 후에 복용 후에 혈액으로 이동하고 몸에 퍼져나가고 대사되고 배설되는 과정, 즉 ADME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부분인데요. 이걸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분포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가 크면은 분포 용적이 넓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체지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남녀의 큰 차이는 어, 발달 과정 중에 구조적인 차이도 있지만 호르몬 레벨이 다르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 등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차의 요소들을 무시한 채 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팀들이 서울대병원 자료를 이용해서 몇 년 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디웨이트가 결정적 요소다. 특히 이제 요새 각종 염증 약물로서 쓰는 아달리무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SC로다 주는 원도우스예요. 고정된 도우스를 남과 여가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 바디웨이트가 여성의 경우는 더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조사한 자료로서는 한국인 자료죠, 당연히. 서울대 내원 환자들인데요. 54대 66. 그런데 똑같은 도즈를 받으니까 당연히 부작용, 즉 어드버스 드럭 리액션 ADR이 바뀐다. 특히 그중에서도 현저하게 체중이 낮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54kg 이하의
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작용 발생을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ADME와 톡시콜로지, 독성학적인 자료가 연결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약물 동력학이라고 표현합니다. 파마코 키네틱스, 줄여서 이제 PK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기반에서 ADME 톡스 프로파일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실패 주요 원인들을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AI로서 화물 구조만으로도 개발 초기에 만들지 않고도 돈을 덜 들이고도 체내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탈락시키고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고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게 모든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게임 체인저의 등장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 알파폴드가 있고 지금 3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픈 소스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료를 보려면 이용하려면 돈을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요. 구글이 기반이 돼서 만든 겁니다. 이 알파폴드 3는 약물과 아까 표적 타겟을 말씀드렸는데요. 약물의 후보 물질 포함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터랙션해서 약효를 나타내겠느냐.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을 약이 우리 몸에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파마코 다이나믹스 또는 약물 아까는 동력학이라면 이건 역학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줄여서 PD 앞자를 따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론 3차원적 구조가 다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자 구조적인 것을 아, 기기로 다 구현하는 그런 게 됐었는데 3차원 구조가 이제 공유되면서 즉 약물의 후보 아까 라이간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과의 결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거기에는 당연히 AI를 써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개발의 파라다임 시프트로서 어,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또 그동안 우리가 못 이루었던 난치성인 약물도 혁신 약물로서 개발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폴드 3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함께 일하는 제약회사의 연구소장님이 이걸 이제 주로 하셔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선 디스커버리 스튜디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3차원 구조와 리간드가 결합한 것을 몰레큘러 다킹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을 써서 다킹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알파폴드 3는 고정된 구조다. 이제 이 3차원 단백질 구조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 원자, 분자, 전자 등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라이간드가 붙으면 구조도 바뀌어요. 그래서 라이간드의 접근 경로라든가 바인딩 자체가 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임프루브된 AI 모델들이 나오고 그것이 예측 가능성을 또 높인다. 즉 바인딩 할 수 있는 그 포켓 또 리간드 자체도 계속 동적으로다가 이제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의 구조 보정을 한 그런 AI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라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기존에 있고 물리적인 자료, 피지컬한 거죠. 피지코 다이나믹한, 피지코 피지올로지, 피지올로지하고 피직스가 결합된 그런 자료로서 AI의 자료를 혼합해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피아라는 디스커버리 스튜디오가 그 하단에 있는데요. 바인딩 파켓의 예측이라든가 약물이 결합하는 그 부위를 우리가 파마코포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적인 거, 다킹 포즈의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해서 좀 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전자 밀도라든가 결합 가능성 또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결합의 강도 등을 하이드로포빅, 필릭, 하이드로젠 본드 이게 약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마코포의 그런 퀴리 제너레이션이 좀 더 동적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런 알파폴드 3가 등장하기 직전에
연구한 자료인데요. 이거 기본적인 연구의 그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혁신형 신약, 즉 전에 없었던 것도 찾지만 그것의 개발을 조금 더 그 기존에 쓰고 있던 약물로부터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 또는 약물로서 개발될 뻔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미국에서는 FDA에서 이것을 드럭 라이브러리로서 공유를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모델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걸 써갖고 캔디데이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학적인 룰인 리핀스키 룰 오브 파이브를 적용해서 이 캔디데이트로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표적, 그 당시에 저희가 연구했던 표적은 저희 연구실에서 구현했던 디유비키티네이즈라는 USP21이라는 효소의 3차원적 구조와 좀 아까 말씀드렸던 FTA 라이브러리를 다킹시킨 모델로 해서 어, 도출한 28개 화합물을 해냈고요. 그 28개 화합물은 컴퓨터 제너레이트드 아닙니까? 우리들 뭐 요즘 여러 가지 일반 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 AI도 거짓 데이터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없는 수준에서 인비트로 에세이라든가 또 실제 몰레큘러 다칭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더 나아가서 화학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NMR로서 이제 규명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 분자들이 즉 표적과 약물 분자가 정확하게 잘 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선 라이브러리부터 얻은 것이 에, 이제 하단에 보이는 다킹 리절트인데요. 그러니까 얼마죠? 28개로부터 조금 더 좁혀갖고 가능성이 있는 4개의 물질을 이미 쓰고 있는 약물이죠, 당연히. 또는 이제 후보 약물로 공표됐던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게 나이트로퓨록 사지트라는 물질인데 이게 장내 세균 방부제로 설사할 때 먹는 약이기도 한데요. 그걸 몰레큘러 다킹을 해보니 이번엔 그 USB22, 21하고 다킹 사이트를 2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 그 구조를 지금 3차원적으로 나온 거를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SP21을 왜 했냐? 근데 이게 디유비키티네이스라는 약물이 굉장히 도순적 과제고요. 여기서도 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즉 알로스텍 효과라는 게 약학적인 용어지만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I를 씀으로써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기간 및 비용을 단축시킬 거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활성 검색 체계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형광 발색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라이간드가 붙으면 형광의 610 나노미터에서 발생되는 형광이 나타났던 것이 소멸된다든가 없던 것이 나타났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인비트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NMR을 이용해서 화학물이 실제로 결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단백질 구조 기반이라고 하고 이 하나의 예시적인 케이스에서는 USB-21의 저해제를 찾는 목적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플로우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화물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이 제대로 화물 결정이 생성됐는지 여부하고 최적화 여부 더 나아가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서 더 규명하고 이렇게 이런 검증의 과정이 추가로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세포 단계에서 연구한 예가 여기 이제 생물학적 에세이 방법인데요. 세포에다 처치해서 과연 USB21이 바뀌느냐, 용량을 바꿔가면서 갔을 때 바뀌느냐를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용량 범위, 즉 여기서는 좀 저용량 범위가 있고요. 용량을 살짝 높여보니까 이 단백질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발견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세포 단위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약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즉
리포지셔닝 스트래티지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피드백 해가고 구조하고의 그런 연관성을 똑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아까 이 니플록사지스트라는 물질이 퓨란 링을 갖기도 하고 하이드록시 페닐 구조물도 있고 그래갖고 야, 아까 3차원적 구조에서 어디에 붙느냐 효소 활성 부위냐 알로스테릭 부위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AI로서 구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방법이 바로 알파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백질의 3차 구조에 기반한 AI로서 새로운 약물 또는 기존에 있던 약물의 재활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 몸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포 수준까지만 갖다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테그레이트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인체 전체를 시스템으로서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백질 구조만 봐서는 안 된다. 구조 이상의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우리가 성차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남녀가 성 호르몬이 다르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성 호르몬이 호르몬 하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에 지배받는 어, 표적 유전자들이 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마코키네틱, PK, 대사효소, 수송체, 또 표적 단백질 그 자체도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리학적 환경 차이, 아까 말씀드린 체중도 다르죠, 체지방도 다르죠. 당연히 약물의 분포와 대사 배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ER 알파 수용체에 붙어서 암세포의 악성화, 이제 EMT라는 것, 또 아메보이드 무브먼트를 함으로써 다른 장기로다가 전이되는 그런 생물학적 세포 생물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다 에스트로겐을 처리하니까 원인이 됐던 표적 중에 하나가 GCP가 바뀌는 걸 우리가 찾았고요. 그건 호르몬의 문제죠.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보면 에스트로겐 처리만으로도 이런 표적 단백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실제 휴먼 샘플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다시피 그 표적 하위에 있는 어, 같은 환자지만 남녀의 차이로서 구분을 해보면 표적 하위로서 우리가 발굴해냈던 것이 마이크로 RNA 141, 또 200A라는 표적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여성이 간암이 발현됐을 때 남성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이겨낸다, 악성화가 덜 된다라는 원리가 바로 이런 수용체, ER 호르몬과 그거에 따른 하위에 있는 표적의 변화로서 구현된다는 것을 보인바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효의 차이가 시스템 생물학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하나의 예로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폴드 같은 그런 3차원 구조가 AI로서 뭐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성차에 관한 관점에서는 또 다른 파라다임 시프트를 구현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봐야 되고 이 숲이라는 것이 즉 생물학적 네트워크 그것도 다이나믹한 모델로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로써 이제 우리가 약물의 효과를 보는 시스템즈 생물학 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바라보는 QSP라는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다별량적인 접근인데 AI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을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앞으로 기대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현하고 싶어 하는 바겠죠. 그래서 단계를 이렇게 네 단계로 본다면 좋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섹스 스페시픽, 멀티 오믹스의 기반이 다 들어가게끔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들이 이제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로서 서로 연결이 되게끔 모델링을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메타볼릭 패스웨이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한 예측 모델을 AI로서 만들어 나가자. 그때 이제 성별 특이적인 복합체의 구조 예측도 되고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PK/PD 모델링과 검증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남녀로서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즉 약물의 이제 궁극적인 남녀의 구현은 임상 실험에서 되는데 임상 시험의 비용이 전임상 그 약효 시험의 한 10배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한번 망가지면 회사 하나가 날아가는 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예측 확률을 높여야 되니 실험적 검증과 모델의 정교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때 이미 성별 구분이 된 세포주라든가 또 세포와 세포들이 만나서 하나의 올간을 흉내내는 올가노이드를 작은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한다든가 또는 적어도 동물 모델은 반드시 써야 되겠다. 암수의 차이가 반영돼야 되겠죠. 동물에서는 그런 저기 실험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섹스 디퍼런스의 AI 구현은 몰레큘러 레벨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공부했다시피 AI를 기반으로 하는 거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이 절대 공유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약 개발에서 우리 국가적인 경쟁력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공유한다든가 또는 이제 독자적인 어느 시스템으로 구현해 나가지 않으면 시장개발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호르모널 디퍼런스 또 프로테인 인터랙션의 패스웨이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갔을 때는 약물 동력학적인 또는 약물력학적인 그런 패스웨이 액티베이션을 성차 특이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나가자. 근데 실제로 그 모델링을 어, 앞서 말씀드린 세포만 하더라도 돈 많이 들고요. 오가노이드, 애니멀, 휴먼으로 가면 말도 없이 이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모델링을 함으로써 AI 기반된 자료로서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정교하게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이 약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60세 이상부터 이제 환자가 대량으로 다 증가하고요. 모든 의료 비용을 거기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정밀 맞춤 신약을 갈 수밖에 없다. 즉 이건 뭐냐? 좀 더 스트래티피케이션, 계층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성별을 포함한 연령대별 또는 질병의 단계별 계층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이 아닌 단계, 좀 비용이 절감된 단계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 버추얼 시뮬레이션 또는 페이션트로부터 추출해낸 세포와 오가노이드에 기반한 연구, 그 오가노이드를 좀 더 이제 시스템으로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새 등장하는 것이 어셈블로이즈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이제 이미 하고 있는 학자들이 계시고요. 이런 걸 씀으로써 동물을 많이 쓰지 않고도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포럼을 머릿속에 놓고 있다 보니까 테드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테드 강의에서 이제 파스카 세르구이라는 분이 22년도에 보고 테드에서 강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3년 전이고요. 그 내용은 이미 네이처나 셀 스템셀에 몇 년 전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환자로부터 얻은 그 오가노이드를 어셈블로 시키는 거죠. 요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뇌라면은 뇌의 다른 5개의 부위로부터 얻은 각각의 오가노이드를 연결하면 이게 어셈블드 된다 이거죠. 올간처럼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장기처럼 뇌 안에서도 이런 회로를 형성하는 걸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뇌 회로가 골격근하고 이 연결의 고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셈블로이드를 만들 수 있겠다. 그것을 드럭 테스팅으로 갔을 때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구현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이 오가노이드는 페이션트로부터 오고 남과 여를 구별하고 또 디퍼런트 에이지를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계층화가 되는데 이제 말이 쉽지 사실 이거를 실험적으로 하려면 굉장한 자원이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해결책은 시스템즈 바이올로지를 활용해야 되고요. 개별 요소가 아닌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의 그 셋업 또 그걸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중에는 다중오믹스 앞서 보여드린 그런 데이터 통합이 많이 요구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남녀가 버추얼
모델링 될 수 있는 체제로 갔을 때 좀 더 임프루브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마지막으로 결론이고요. 그럼으로써 정밀한 퀀티테이티브, 아까 말씀드렸죠. 퀀티테이티브한 그런 파마콜로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성은 남성 용량의 몇 프로를 줘야 되느냐, 더 줘야 되느냐, 덜 줘야 되느냐, 투여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그걸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임상 연구의 각 단계별로는 남녀가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량적 계층화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이제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틀림없이 우리 3차원적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은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다. 그런 거기에 우리가 시스템 생물학적 개념을 집어넣자라는 것이 우리 최종적인 방향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의 안희철 구조생물학 하시는 교수님, 또 여기 생화학 하시는 이창훈 교수님께도 오늘 URL을 드려서 여기 접속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론하게 될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